육사단의 춘천지구 전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은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2개 연대가 신설 배치된 부대였습니다. 군대라는 게 투입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뭐가 있을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지역의 지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쫓아가다가 매복에 걸리면 이 자식이 기본도 모르나. 이것이 육사단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전쟁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임요한의 한국전쟁사, 오늘은 육사단의 춘천지구 전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전 직후에 벌어졌던 전투들, 서부지구, 의정부 동두천의 중부지구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동부지구, 춘천지구 전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구 전투에서 춘천을 방어하고 있던 부대는 국군 육사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은 2군단, 3개 사단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병력은 국군이 9,000명, 북한군이 23,000명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전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북한군 2군단의 군단장은 김광엽이었죠. 휘하에 2사단, 12사단, 5사단이 있었습니다. 전투에 직접 투입된 부대는 2사단과 12사단이었고 5사단은 예비대로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12사단은 북한군 6사단과 마찬가지로 중공군 사단이 약간의 북한군 병사들을 받아서 북한군 사단으로 그대로 전용한 부대였습니다. 화력은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국군이 93문의 대포를 가지고 있었고 북한군은 211문, 여기에 자주포와 전차 3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특이했던 부대가 603 오토바이 연대입니다. 4개 대대 12개 중대로 구성된 이 부대는 총 540대의 오토바이와 장갑차 1개 대대 54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전차포 1개 대대까지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죠. 이처럼 특이한 부대를 보유했던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육사단의 경우 사단장은 김정호 대령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나온 명장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당시 육사단에 온 지는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사단 휘하의 3개 연대 중에서 2개 연대가 신설 배치된 부대였습니다. 당시 육사단 7연대가 춘천지구를 방어하고 있었고요. 2연대는 홍천에, 19연대는 원주에 있었습니다. 사단본부도 원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2연대는 원래 옹진만도에 있다가 홍천에 배치된 게 6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5일 전에 여기 왔어요. 19연대는 조금 일찍 왔습니다. 5월 1일에 원주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 전장이 될 이 지역에는 근처에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연대는 전투 경험은 있었지만 아직 홍천에 있었고 19연대는 공비토벌 종사하다가 이제 막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전쟁사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군대라는 게 투입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지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숙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격할 때도 그래요. 자, 공격해라. 지도를 보면 저희가 여기서 일로 가라 쉽죠.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5만 분의 1 지도도 조차도 이때는 제대로 보급이 안 돼가지고 뭐 본부에 한 장 걸려 있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을 때 실제로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건물도 많고 건물 때문에 헷갈리지만 이 벌판이나 논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4년 산이고 물인 이런 상당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기가 힘듭니다. 그뿐인가요? 군대가 가려면 매복이 있을지 저 뒤에 뭐가 있을지 알아야 되는데 저기 산이 보이는데 저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야 걱정 마, 저 뒤에 절벽이고 뭐 이렇게 바위가 옹기종기해서 있어봤자 저격병 몇 명밖에 없어, 이렇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모르면 정찰대 보내고, 요즘 같으면 드론이라도 띄우겠지만 그게 됩니까? 정찰대 띄우고 어쩌고 하루 다 가요. 그러면 나중에 그때 그 쫓아가서 추격하라고 했는데 왜 우물거렸어?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쫓아가다가 매복에 걸리면 이 자식이 기본도 모르나 정찰대도 운영 안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목숨 걸고 추격해 가서 운 좋아 성공하면 다행인데 전쟁터에서 누가 그런 도박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형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휘관뿐 아니라 부대도 최소한 몇 달 전에 그 지역에 가서 돌아도 다녀보고 참호도 파보고 모의로 공격도 해보고 방어도 해보면서 지형을 숙지했을 때 비로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야전 지역에서 산 타고 물 건고 하는 이런 구조에서 지형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뭐 5일 전에 이 부대가 배치됐다는 것은 이 부대가 가진 전투력, 그것도 고정진지에서 싸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공격하고 기동 방어하고 이동하고 뭐 후퇴하고 이럴 때는 전투력의 10% 20%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충분한 전투력을 가지고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숙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단장은 이제 오신 지 2주 됐고 부대는 5일 됐고 한 달 반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쪽 지역에는 아직 투입도 안 돼서 후방에 있습니다. 이러니 이 육사단, 다른 부대가 다 그랬지만 이 육사단의 경우도 지형 숙지가 안 돼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니 결정적으로 행운이었던 것, 중요했던 것은 여기 칠연대입니다. 첫날 주전장이 되는 이 춘천지구를 방어하고 있는 칠연대는 이곳에 주둔한 지가 1년이 넘은 부대였습니다. 게다가 지휘관이었던 임부택 중령은 한국전쟁에 난 가장 위대한 지휘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칠연대는 이 지형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준비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5번 도로인데 춘천으로 들어오는 이 5번 도로가 춘천을 공격하는 메인 루트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이쪽에 자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콘크리트 방어선까지도 이제 만들었었고요. 이 춘천 지역이 강과 산이 엉켜서 아주 묘한 요새 지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지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 뭐 수직절벽에 공격하기 힘들다, 또는 저 밑에 뭐 완전히 그 킬링존이 형성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난해한 지형이죠. 강이 양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감아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제가 이거 뉴전사에서 이게 소위장처럼 생겼다고 그랬는데, 강이 이렇게 쑥 감아주는 구조 안에 춘천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시가지인데 당시 춘천 시가지는 이쪽이고, 이쪽은 이제 약간 그 보리밭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장처럼 쑥 들어온 지역에다가 강이 막아줄 뿐 아니라 산이 묘하게 담장처럼 이렇게 강을 끼고 이쪽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쪽 고지를 장악하고 여기를 내려다보면 도로와 강이 막아주는 기가 막힌 킬링존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강을 따라서 이 좌안쪽에도 산지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 강을 따라 내려오는 부대가 왼쪽에 산, 정면에 산을 놓고 개활지, 그것도 강으로 둘러싸인 막힌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아주 이제 곤란한 지형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쪽을 맡았던 북한군 2사단이 이제 전략을 운용하는데 이제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방어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다, 이 꿰는 게 지형 숙지예요. 그런데 칠연대는 이곳에서 13개월 이상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슬을 꿰는 정도가 아니라 금줄로 꿰고 조각까지 하는 기가 막힌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전 직전에 육사단은 또 하나의 중요한 행운이 있었습니다. 행운이라고 해야 될지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전 전에 귀순병이 와서 사전 첩보를 알려줍니다. 뭐 이거는 모든 전선에 공통되는 현상인데, 이 칠연대는 여기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체 수색대를 파견해서 전방에 투입을 했고, 북한군이 대규모로 결집해 있다는 공격 징후를 탐지하게 됩니다. 1사단의 경우를 보면 백선엽 장군도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지만 그때 서울에 교육받으러 와 있었다는 거죠. 현지 지휘관이 떠나 있으니까. 그리고 현지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면 수색대를 운영하고 싶어도 도대체 누구를 보내게, 여기 지금 온 지 며칠 된 애를 보내요? 길 찾다가 다 지날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형을 숙지하고 팀을 훈련시키다 보면 이 지역을 누가 잘하는지, 아, 이 동네 출신이 누가 있는데
뭐 약간 타잔 완전히 뭐 조선판 람보야. 그때 람보 몰랐겠지만 좌우간 뭐 그런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실행 계획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 징후를 탐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까 콘크리트 자체 방어선까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물자 부족으로 1차 방어선밖에 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전차가 올 때를 대비해서 6탄으로 전차를 막는 훈련, 사전 훈련까지도 합니다. 이 한국전쟁 때 어떻게 보면 영웅담이기도 하고 참 비참한 것이기도 한데, 사실 6탄 공격 많이 했습니다. 근데 6탄 공격도 지형을 알고 훈련을 해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뜨거운 애국심으로, 정말 훌륭한 애국심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희생된다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6사단은 그런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뭐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번에서 이제 방어격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정부 동두천에서도 막 무너지는데도 무조건 역습, 공격 뭐 이런 얘기만 했다고 그랬는데, 개전전에 6사단에 내려온 6번의 방어 계획은 이런 디테일한 계획은 하나도 없고 막고 역습하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두천에서 그랬고 뭐 여기서 했던 것들이 그냥 그게 전부였던 거야. 지난 편에 제가 10편을 더 했습니다만 진짜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이런 러프한, 이게 어디 정신교육 수준이지 이게 어떻게 작전계획입니까? 그러니 다들 그냥 다른 지역의 사단장이나 연대장들이 꼭 무능해서가 아니라, 아니 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고 뭐 명령도 있다이고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 군대가 어떻게 지 맘대로 군대를 돌립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7연대 같은 경우는 오래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자체적인 준비와 전술 훈련 계획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6사단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전쟁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군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에 3개 사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5사단은 안 나옵니다. 자, 2사단과 12사단이 오늘 전투의 주역입니다. 12사단은 나중에 7사단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기록에 따라 7사단이라고 그랬다가 12사단이라고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그냥 12사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사단은 화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고 12사단은 인제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양구고 여기가 춘천, 홍천, 요 밑에 원주입니다. 자, 화천에 있는 2사단이 첫날 춘천 지역으로 내려오는 주곡이 됩니다. 진짜 정이었던 12사단은 춘천 지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춘천 남쪽으로 기동해서 홍천으로 옵니다. 30대 정도의 전차 부대는 12사단에 줬습니다. 뭐 전쟁 때 북한군이나 국군이나 군복 진짜 비슷했습니다. 요즘 전쟁 영화에서는 막 확연하게 차이나게 하지만 당시에 심지어는 북한군과 이 국군도 서로 구별 제대로 못해가지고 혼동하는 경우 종종 있었거든요. 군복에다 허죽을 했어요. 여기다 탱크를 주고 특이하게 오토바이 부대까지 줬던 이유는 이 12사단의 목표는 국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우는 동안에 측면으로 진출해서 일단 이곳에서 후퇴해 오는 6사단 7연대 병력을 경멸하고, 물론 2연대도 경멸하고, 그래서 이 부대의 후퇴를 차단하고 동시에 신속하게 이쪽으로 진격해서 수원 용인까지 가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서부전선, 중부전선에서 오는 국군 후퇴 병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차단 임무는 2차적 차단이었고 1차 차단은 제가 1편에서 만들었던 북한군 6사단, 방어산의 6사단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방어산의 6사단이 한강을 따라 들어와서 영등포로 와서 1차로 막고 나머지 2차를 이 12사단이 막는 거죠. 그리고 이 12사단의 역할은 단순히 도로를 차단해서 폐잔병을 막는 게 아니라 이들이 수원 용인에 들어가게 되면 일선에서 후퇴해온 국군 1사단이나 7사단, 뭐 2사단 병력들이 자기들보다 뒤에 북한군이 있으니까
2차 결집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북한군이 왜 수도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느냐,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북한군의 육사단이 한강 영등포로 들어오는 시간이 지체됐고, 그것이 지체된 거는 그들 자체의 작전 계획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미군이 개입한다는 어떤 소문, 공군기의 등장, 국군 패잔병들의 결집에 의한 결사방어. 사실 우리가 이제 전투로 보면 와야 되는 과정이고 참 정말 처참한 패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 패배하는 과정에서 와야 되지 않고 한강 남쪽 방어에서 며칠 동안 이 패잔병 부대가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육사단의 차단 작전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북한군 12사단이 수원 용인에 들어왔으면 한강에서의 그 김포 방어전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와야 되었을 거고, 북한군 육사단은 그 도강하는데 한 이틀 정도는 지체했겠지만 그래도 3일 차에는 영등포에 진입하는데 성공했을 겁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국군은 걷잡으로서 무너져 내려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전쟁의 전개보다 5일이나 일주일 빠르게 전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다면 금강방어선, 뭐 부산 함락이 이게 정말 하루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이 항상 이것이 일주일 빨랐더라면 이라고 가정해 보시는, 아니야, 한 이틀만 빨랐더라도 이게 한국 전쟁의 운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사단의 이 수원 용인 진격은 국군의 2차 방어선, 2차 결집을 방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많은 분들이 12사단이 와서 차단선을 만든다는 걸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좀 깊게 설명드렸어요. 아무튼 직접 차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탱크와 그 희한한 603 오토바이 부대, 야, 오토바이가 500대. 그 당시 우리나라 주요 도로가 뭐 왕복 1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편도 1차선씩 있는 거. 야, 그런 정도인데 오토바이 500대가 쫙. 이게 도대체 전쟁이야, 퍼레이드야. 그런 것을 구상했다는 자체가 좀 기가 막히긴 하는데, 어쨌든 북한군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군을 너무 얕봤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이 면적 대비 병력이 적었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숭숭 뚫려 있었고, 그렇게 숭숭 뚫려 있다 보니까 기동으로 공간을 쉽게 이동한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군 계획도 이제 보면은 하여간 볼 때마다 화려해요. 이게 진짜 미스터리인데 우리가 지금 북한 쪽 자료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영원히 모를 거야. 그래서 소련군 기록을 봐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알기는 힘든데, 이제 뭐 이제 세 번째쯤 됐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이게 현황판 화려해요. 제가 국군 전투하려면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이 북한군 얘기하려니까 이거 맨날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오늘 하려면 요 부분만 좀 확대해서 그리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봐, 이거 이것도 지금 부족해. 저까지 그래야 되고, 일부는 지금 제가 그래픽으로 좀 집어넣을 생각인데 우리를 날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걸 못하잖아. 왜 이렇게 계획을 신나게 세워. 이게 삼국지를 많이 봤나? 삼국지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북한군의 이제 문제는